네, 대선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여야의 양강 구도 속에 주말에도 후보들은 기선 잡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야는 청년층 등 민심 잡기 행보에 주력하는 한편 막판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역 행보 살펴보죠.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타고 호남에 갔는데 좀 기간을 3박 4일인가 두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은 텃밭이라기보다 죽비이자 회초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호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후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예. 결과로서 어떤 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해준 선거는 많지만 예. 과정에서 실제 민주당이 또 정부가 그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해초리를 드셨거든요. 대표적으로 2016년 선거에도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보면 결과로는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지만 예. 선거 시기에 민주당의 실책이나 과오가 커서 이 상태로는 너희들에게 맡기기 어렵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초리를 드신 거거든요. 예. 이번 역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과감하게 쇄신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성과를 계승을 하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받아들일 만큼 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매주 지역을 돌고 있잖아요. 민심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선대위 지금 이제는 다 꾸려졌습니다만 오늘 뭐 세종을 간다 이런 윤석열 후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 행보하면서 그러면 지역의 민심을 조금씩 찾아온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3박 4일, 원래 2박 3일 이렇게 그렇죠? 주말에 가시잖아요. 근데 3박 4일로 가는 것이 현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비라고 표현하셨지만, 회초리하고 죽비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60%, 70% 사이인데 예전에 보면 보통 80에서 90%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죠. 예. 당선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근데 상당히 한 20% 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결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동력을 얻어서 행보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부터 가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충청을 가듯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경남을 가든지 이렇게 가서 세를 결집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내부 단속부터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예. 근데 이것은 민주당의 처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초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선대위를 탓할 것이 아니고 저는 후보가 한번 나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대장동 얘기 또 꺼내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과 부합하지 않는 변명과 행보에 대해서 예. 한 번쯤은 왜 돌아보지 않는가라는 저 당을 떠나서 개인적인 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충청을 택한 것은 뭐 충청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네. 하시지만 어쨌든 충청이 캐스팅보트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기능해 왔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를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충청부터 또 상징성을 기대하고 갔던 걸로 보이고요. 또 산업적 측면에서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할 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병준 공동 상임위원장과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호남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지역 선대위를 꾸리는데 첫 번째가 광주 선대위를 만든 것 같아요, 어제. 근데 거기서 공동 선대위원장 한 10명을 꾸렸는데 대부분 청년으로 꾸려졌고 그다음에 고3 학생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마음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고3 학생은요? 그 학생이 이제 고3이고 예. 이번에 수능을 치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단순하게 18세고 첫 유권자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 학생이 광주 지역의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교육이나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세대를 대변할 만큼의 고민과 내용 또 활동이 있었던 학생이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선대위 위원장으로서 그 세대의 요구를
이번 선거에서 반영하고 당이 그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만한 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한 거고요. 대부분 선대위원장 10명 중에 2030 세대가 거의 9명 전부를 임명을 했거든요. 광주가 갖는 상징성 플러스 이번 선거에서 그 2030 세대의 중요성을 광주에서부터 좀 강조하기 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만큼 또 광주라는 곳의 특성상 또 민도도 높고 그 민주당의 뭐 텃밭이라고는 아니지만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라고 보여지고 예. 그것이 상징적 의미로 인물만 남겨놓고 사실은 뭐 다른 중진이라든가 원로들이 선거를 주도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실제 기존의 어떤 선거 체제의 선대위와 다른 모습의 선대위를 광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광주 선대위에 그 고3 학생을 포함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뭐 청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들어가셨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과연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지 이제 알겠네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딱 임명을 한 건지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인지. 그렇습니다. 그가 실제 광주 선대의 지역 선대이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지역 차원에서 선거 활동에 주력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뭐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반영을 하거나 당의 어떤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다양한 선거 활동, 정책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3 그 학생이 선대위원장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거 제안했을 때 과연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선대위원장 자리에 고3 학생이 가고 선대위원장의 버금가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예.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보장을 하겠죠. 뭐 그런 내부적인 조치가 있을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고3 학생으로 대변될 18세이기 때문에 네. 18세가 정책 위반 단계부터 그다음에 정무직의 기용까지 또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 해당 정무직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전부 다 해야지만 실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피선거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제 18세로 피선거권을 낮춘 부분은 법률안이 제출이 됐고 근데 각 선대위에서 앞다퉈 이제 2030 세대들을 정책 위반 단계하고 정무직 단계로 끌어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현재 청년위원회라고 직속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정책을 위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직총괄본부 산하에 청년본부를 또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책을 사실은 집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 청년 보좌역들을 각 본부마다 뒀어요. 이것은 뭐냐면 선대위원장의 18세 그 친구를 앉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그보다도 거기서 위반된 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각 본부에 전달되고 본부에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실행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국민의힘 선대본부를 본받아서 저 부분은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건가요? 저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선대 본부장으로 상징적으로 앉히는 거하고 2030 세대가 원하는 것은 본인들만의 시각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예. 이것이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갖다 상징적으로 앉히는 것을 뭐 그것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청와대 비서관의 뭐 인사가 앉혔던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재명 지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각 조직별로 청년 보좌역 등을 앉히는 정도의 예. 청년들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반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낫다니까요. 예, 이제 어제서 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 기존 정당 안에서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 그리고 또 2030 세대 뭐 18세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는 사실 민주당이 과거부터 잘 만들어 왔죠. 예. 다만 이게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청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공정이라는 화두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세대들의 어떤 이해 요구에 잘 부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민주당의 시스템이나 체제는 그런 세대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구조와 체계를 오래전부터 갖춰왔고요. 예. 선대위 내에서도 지금 청년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위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징적인 구조와 조직의 내용이 실질로 이어질지는 어제 발표한 것만 가지고 네. 예. 그게 성과로 바로 나타날 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가 던지는 엽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까?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죄악.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과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저한테 누가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삼실 후보라고 지어주셨는데, 첫째는 실력이 있다. 실력. 두 번째, 실천하더라. 세 번째, 실적이 있더라. 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산무,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본인을 향해서는 삼실 후보 이렇게 칭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산무해가지고 일단 무식 어떤 무지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 예. 무식하고 무지는 사실은 저거는 사실과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만 들어봤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해 본 바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무식하거나 무지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자, 무능을 볼 때 무능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책에 맞는 직분을 충분히 그걸 수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예. 무능하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고, 자, 무당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왕자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아는 지지자께서 본인 용기 가지라고 써줬다 이렇게 분명히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라는 특정 직업계층을 들고 와서 이걸 공격한다는 것은 그 해당 직업계층이 있는 분뿐만 아니고 윤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비방에 가깝다. 이 부분은 철회하는 게 맞고요. 그 무당이 그 뜻으로 무당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무당. 예. 그러니까 당이 없다가 아니고 예. 그 직업적인 무당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적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추진력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국민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는지 또는 이번 대장동 사태를 비춰볼 때 이 실적이 그 실행 능력이 국민께 해로 갈지 득으로 갈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예. 일산대교 공익처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그 과정에서도 뭐 신흥동의 공단 부지 관련해서 또 성남시가 몇백억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지만 실제 뒤로다가는 이렇게 몇백억 물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다 시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적으로 다 과연 선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무법, 무정, 무치, 원조, 산무 후보이다. 그리고 음주, 음용, 음지, 삼음 후보다. 이렇게 공방이 좀 오고 가는 모습인데 네거티브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글쎄 뭐 내용이 네거티브라고 해서 이 네거티브 선거라고 지금 규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대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는 지점에서 어떤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걸 산무 후보라는 조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 다소 직설적으로 보여서 이걸 가지고 다시 공방은 시작됐지만 예. 명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 선언하고 후보 출마한 다음에 거의 5개월, 6개월 가량 이제 경과되고 있는데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지식, 인식,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없고 오히려 그것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실언과 망언이 반복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선대에 출범한 지금 20일 넘게까지도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라든가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그걸 무지라고 표현하신 거고 무능의 문제도 이제 지금 뭐 이 지표나 여러 가지 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검사 26년 생활한 거 외에 어떤 다른 국가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동, 환경, 교육, 또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발표는 하셨지만 그 준비된 거를 읽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검찰 사무는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사업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름 성과적으로 검사 일을 해왔다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6개월, 5개월 동안 이제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뭐 이제 무당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네. 다소 거슬리게 들릴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뭐 왕자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전에 또 이 그 뭐 철학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나왔다는 말씀도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국정 운영에 그 얘기를 듣고 뭐 국정 운영을 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예.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런 부분에 의존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태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을 안 보신 거예요. 경선 과정을 보셨으면 사실은 치열한 정책 토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정 운영 기조를 어떻게 하겠다. 각 분야별로 충분히 서로 간에 토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 이제 본인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본선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본선은 서로 간에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 빼놓고는 사실상 저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정책에 나왔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시간이 있고요. 토론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무당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특정 계층 사람과 접촉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전도된 이분이 국정을 펼칠 것인가? 이렇게 확정하는 것도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면서 어떤 계층 사람 만나면 그쪽에 치우쳐서 정책을 필 것인가요? 다양한 계층 사람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왜 유독 그 계층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부각시키느냐. 이것도 프레임을 거는 거죠.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윤 후보의 성향을 떠나서 그 해당 계층의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윤 후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그쪽 말만 믿고 뭘 결정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그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런 비판을 해도 되지만 예. 어떤 계층의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 계층에 전도된 뭐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먼저 퍼붓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서로가 상대 후보들을 규정하는 용어를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조어로 공격하는 거는 공격이나 방어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 본인으로 하는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또 청년본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대위 본부장직에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했다가 뭐 KT 특혜 의혹 때문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자녀가 다니다가 정규직으로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과정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좀 들어왔고 김성태 전 의원이 본인이 자진 사퇴했고 윤석열 후보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과정을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단 아마 선대위 구성할 때 이게 기능 위주의 선대위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김성태 의원이 중앙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그 중앙위원회가 하는 일이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별히 어떤 인선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위원회 직능을 관리하는 그 단체를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 의원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이제 상고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빨리 결단을 해줬고 예. 후보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거하고 비추어 볼 때 윤건영 의원을 정무실장으로 앉힌 이재명 지사의 그 인사도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네. 윤건영 의원이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까운 실세로 불리지만 지난 11월인가요? 11월 초에 300만 원의 그 백원호 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하고 그 월급 받았다 그 혐의로 지금 약식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인턴이라는 건 청년들이 주로 지원하는 직책인데 예. 이런 분을 정무실장으로 기용했다는 것도 사실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조금 고민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니까요. 네. 그분이 그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근데 소명 과정에서
이걸 몰랐다고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대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스크린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냐. 예. 김성태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원내대표까지 지내셨고요. 이 재판 문제로 해서 특히 공정 이슈가 부각됐을 때 계속 언론에 등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갖고 올라왔다고 하면 이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사후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수습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뭐 선대위 시스템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율해서 시스템을 뭐 조절하면 될 문제지만 후보가 사람을 쓰고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인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아마 후보가 상당히 깊이 새겨 들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분을 정무실장으로 계속 쓰실 건지 쓴다 그러면 청년의 자리인 인턴 자리를 허위로 등록해놓고 그걸 미래발전연구원에 뭐 경비를 썼든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해서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건지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계속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실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논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윤건영 실장의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자꾸 이제 맞대해서 문제를 부각시키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문제가 아직 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윤건의 사실 실체 자체에 대한 확인 문제도 있지만 예. 윤건영 실장은 뭐 참여정부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외교라든가 국가 정보라든가 여러 면에서 뭐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실제 이재명 후보에 도움된다는 거 말고도 다른 어떤 공정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분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가장 몸소 체감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지역적으로 생긴 문제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게 확인된다 하면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김성태 의원의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동일한 대등성상에서 어떤 비판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당사자가 본인 이름을 빌려줬던 미래연구원의 뭐 회계를 담당했던 분이신가요? 그분이 본인이 그랬다고 자수 갖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늦게 수사해가지고 최근에 공소시 얼마 안 앞두고 나서 기소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자수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시체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원래 약식 300만 원 약식 기소가 됐지만 어쨌든 사안 자체는 청년의 일자리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저는 공정 이슈하고 무관치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지 여부가 국민들이 바라볼 어떤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윤건영 의원은 또 요새 방송 활동 활발히 하고 있고 고정 패널로도 나오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대선 100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개만 살펴볼 텐데 먼저 리얼미터가 발표한 겁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 35.1%, 윤석열 후보 43.7%. 그게 이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지금 26, 27일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근데 그 외적으로 엠브레인이나 K스탯에서 조사한 거는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이 리얼미터 결과는 어떻게 볼까요? 요새 뭐 여론조사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걸 뭐 하나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저도 뭐 상당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또는 5번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의 각 국민의 지지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정권 유지하고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그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 볼 때는 확장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정권 교체론보다 오히려 상당히 적어요. 한 맞죠, 10% 예.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확장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양자 대결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다른 변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변신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변신인가에 대한 조금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리얼미터 건은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새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른 뭐 엠브레인이나 K스탯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바뀐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리얼미터 거 보면요.
30대, 5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후보들은 2030의 마음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이걸로 한번 분석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추세상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컨벤션 효과가 빠지면서 이렇게 몇 프로 다소 하락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 민주 진영, 민주개혁 세력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하면서 실제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지난주를 거치면서 대개 한 3, 4% 내지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거기에서 세대별 투표 그 지지율 내용을 보면 전통적 그 계속된 어떤 추세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0, 50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고요. 20, 30대에서는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고 예. 그중에 20대 지지율이 이제 더 양당이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데요. 지금의 어떤 추세가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지금 추세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대선 여론이라는 거는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선이 본격화되는 지점에서 이 윤곽과 구도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데 그 여론은 이제 후보로서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누가 가져오느냐 문제겠죠. 예.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거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지점이긴 하지만 그쪽을 아직 흡수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제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율을 아직 다 끌어내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당에 대한 쇄신 혁신이라든가 본인이 내세우시는 국정원의 비전 이런 걸 통해 갖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요. 예. 거기에는 뭐 열린민주당의 통합이라든가 과거 당에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이런 과정들이 지지율을 이렇게 지금부터는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예. 이제 연말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박빙의 경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 30대 지지율이 조금 국민의힘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네. 보는데 30대하고 20대가 원래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네. 30대, 20대의 지지율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지지율 자체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권 교체의 비율은 높은데 네. 지지율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뭐 몰아주는 이런 양상은 안 띄었단 말이죠. 그런데 30대 지지율을 보면 이번에 30%씩 다 넘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대들도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앞서거나 아니면 거의 오차범위인데 이 예.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50대 지지율이 역전된 부분은 저도 조금 생소한데 네. 어쨌든 50대 지지율 입장에서 보면 실용보다는 다소 좀 이념적인 선택을 해왔고 민주화를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렇게 선택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2030은 저희가 묶어서 표현하는데 20과 30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20 세대하고 30대 초반까지의 여론과 30대 중후반의 여론이 달리 움직이고 예.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칭으로 이제 2030을 다 묶어서 이제 그 지지율로 분석을 하는데 실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사회 정치적 지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여론 추이에서는 이 세대 전체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것보다 실제 30대 초반과 20 세대의 흐름과 30대 중후반의 흐름을 좀 달리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캠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먼저 잠시 나갔습니다만 지지율 이외에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조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인데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48.2%, 윤석열 후보 40.2%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호감도에 대한 질문 역시 지금 양강 후보가 높게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비호감도는 사실은 그 비호감 인물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의 의지가 강한 분이면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 있고 네. 또 정권 유지에 강한 그 기호를 갖고 계시면 이재명 후보가 좀
별로라도 찍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 부분은 본인 가치관하고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으로 난 찍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조사가 처음 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예. 의미 있는 조사다. 물론 이제 그냥 왜 그러냐라고 뒤에 설문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설문 구성 자체가 사실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긴장할 수 있는 단계다. 이게 비호감과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다르지 않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일단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전략 자체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의 어떤 이 선거 그 상황 자체에는 이재명 후보의 언론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고 또 경기지사 또 성남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공개돼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네거티브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 뭐 욕설이라든가 뭐 과거 언행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특히 뭐 최근까지야 대장동 이슈가 또 이 전체 선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 차이에서 좀 낮은 이유는 보면 아직 윤 후보 관련된 어떤 개인적 검증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분명합니다. 실제 장모나 배우자 이슈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개입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본인의 소환 여부만 남아있고 실제 공모했는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후보 개인에 대한 이미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장모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본인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 이걸 뭐 그 배우자나 장모의 행위를 그대로 후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후보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 이슈들이 아직은 그 윤석열 후보 측에 많이 부각되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본선 경쟁을 하게 되고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들이 언론을 통해서든 또 이재명 후보 측을 통해서든 계속되면 비호감도는 어차피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평가 요인이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평가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지지하겠다는 여론으로 다시 집결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추이는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잇따라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 자리 열심히 하겠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 원톱으로 갑니까? 뭐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완탑 이런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선대위의 의사결정 과정은 사실은 선대위라는 게 협의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예. 다양한 사람들이 선대위에 들어와 2030을 넣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원톱이 아니고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빠진 선대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출발은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대위는 계속 추가적인 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니즈에 따라서는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모시면 안 돼, 꼭 모셔야 돼 이런 두 가지 의견은 사실 힘을 잃는 것이고 예. 선대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예. 모셔왔는데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그 선대위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낙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효과를 예상하고 모시든 모시지 않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다 공존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모셔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지금 20일 동안에 보여준 이런 모습을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다면 이것은 안 모시는 게 낫다. 근데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 것인지 안철수와의 또 어떤 관계 정립을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 관련된 분명히 매복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로 간의 의견 조율 없이는 사실은 뭐 모셔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하면 결국에 찾을 분이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하실 거죠. 본인이 그때 간다고 해서 선거 국면을 전환시키거나
본인이 이끈 선거로서 평가받아서 결과를 좋게 내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예. 굳이 이 안 좋은 선거 국면에서 합류할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으로서는. 예. 이제 그 시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미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합류에 대해서는 접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일단 선대위 출발은 했으니까요. 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접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단 선거운동 계속 해야 되잖아요. 100일뿐이 안 남았는데 아마 그런 예.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리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